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 계획. 2. 항공모함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 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젠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젠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젠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풀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카이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카이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 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babcock 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babcock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babcock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babcock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 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babcock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안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양 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등해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 방어 라인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판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 하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쉼 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 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 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둥 반도와 180km, 압록강 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6해병여단인 흑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체변을 천연활주로로서 이용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단 2곳뿐인 천연활주로였죠. 사고체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해 전투기는 물론 언-124, C5 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곡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다 갯벌업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령도 바로 코앞까지를 중국의 해상작 전구역아우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의 물빛은 놀랍게도 물법 야간 조업을 시행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행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양경찰 경비합과 국가업지도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열도 세계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열비도에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열비도의 길이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물론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걸음을 놓으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이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사가 탄두 무게만 3T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사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될 경우 룽국 본토인 상해, 묵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룽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렬비도를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 쪽을 내세워 한국인 입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찜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어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의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섬 가거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우지로서 한국 전쟁 당시 가거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통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촉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과거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과거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 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 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과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판의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과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과거도 등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 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만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긴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니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 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물침 항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해상 거점들이 모두 완성되어 섬과 섬을 이어 한반도 전역을 둘러싼 절대 방어선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